네, 조국 법무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이 굉장히 논란입니다. 최근 구속 여부가 관심이 쏠리면서 영장 전담 판사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영장 판사의 세계까지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뭐라고 이유를 밝혔나요? 네, 법원이 두 가지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일단 조 장관의 동생의 혐의는요, 이 웅동학원 관련된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또 웅동학원 관련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웅동학원에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런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굉장한 증거 수집이 이미 완료가 됐고, 특히 이런 소송 비화, 운동학원을 둘러싼 소송 비화는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조 장관의 동생은 피의자 신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였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최근 들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충상 경북대 교수인데요. 지인들에게 A4용지 2장에 달하는 비판의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이렇게 기각 사유들이 최근의 법조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5점을 찍은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전직 영장 전담 부장 판사까지 비판을 했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정말 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구속을 시킵니까? 거의 대부분 시킨다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나가봐야 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안 나가는 수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가 중하다든지 소명이 충분하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렇게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영장 발부일이 어땠는가를 보니까 32건이 있었는데 네. 32명이요. 구속영장이 전부 100% 발부가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이 사건과 과거 32명을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좀 중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학비리에서 이렇게 돈을 받는 건 거의 구속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네. 또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안 나왔잖아요. 네. 그걸 압송까지 했잖아요. 가가지고 네. 인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어쨌든 이 사건이 좀 이례적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왔더라도 구속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쳤던 게 그간 증거를 인멸하는 태도를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법조계 분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셨거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이 뭐 몇 가지 있죠. 네.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네. 뭐 심지어는 이제 재범 우려까지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하나 따져보자고요. 범죄의 중대성 이걸 좀 따져보면 사실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큰 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배임수재 어떤 그 개념에 들어가는 범죄는 뭐냐면 돈을 준 사람이 구속이 돼 있어요. 네, 2명이. 근데 받은 이 사람이 이제 좀 구속이 안 되니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면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된 브로커 한 명한테 해외로 도피하라고 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단 말이죠. 이거는 증거인멸의 그 여지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번 이 사안은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범, 오히려 좀 관련자들은 구속이 됐는데 지휘를 할 것 같은 주범은 구속이 안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비판 여론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 기각도 논란이지만요.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휴대전화를 왜 확보하지 않았냐 이런 검찰이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래서 또 논란이더라고요. 네, 사실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증거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밀 메신저 같은 걸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휴대전화를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임의로 제출을 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강제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거를 기각을 해버리면 사실상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뭐 조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정교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서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휴대전화를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검찰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휴대전화는 몰라도 최소한 증거인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 휴대전화 압수까지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덩달아서 영장 전담 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공격을 받는 사례까지 늘어가고 있는데요. 네. 혹시 뭐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영장 전담 판사를 배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복불복이냐 뭐 이런 네. 말도 있는데 일견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장 전담 판사는 워낙 법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법관 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베테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서울중앙지법을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4명이 있는데요. 4명은 통상 2명씩 교대로, 2명은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고 남은 2명은 구속영장을 전담해서 네. 심사를 합니다. 일주일씩 교대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2명은 또 이 중에 어떻게 배정되느냐. 이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낙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명승재 판사 역시 이렇게 무작위적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 내가 이 영장 워낙 지금 민감한 사안이라서 영장 심사하기 싫다. 이렇다면 배정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기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배정이 되면은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예전에 법원 담당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보면 사실 다른 뭐 판결을 묻기 위해서 판사님들께 직접 여쭤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영장 전담 판사님만큼은 아예 접촉이 그렇죠. 거의 불가능했어요. 뵙기 아예 어려운 분. 근데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간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경력도 15년 이상인 판사가 이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베테랑인 판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맞는 숫자가 사실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중요성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영장의 결과에 따라서 여론도 많이 좌우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더더욱 이제 또 중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되면 부장 판사로까지 승진을 한다 이렇게 네. 내정이 돼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가 내정돼 있다는 그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제 엘리트가 이제 간다라고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뭐 주변에서 뭐 영장 전담 판사를 갔을 때 이게 영장 전담 판사로 갔으니 뭐 축하한다 이런 정도의 이제 그런 축하는 이제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검찰은 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맞는 건가요? 똑같은 영장 전담 판사가 맞지는 않죠. 일단 그 4명 있잖아요. 그 중에 2명은 압수수색을 담당하고요. 네. 2명은 구속영장을 담당해요. 네. 근데 그 2명 중에서 1명은 이미 이렇게 영장 이제 기각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안 가고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아, 네, 그렇군요. 했던 사람한테 다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재원 판사가 담당을 했으니까 명재원 판사가 아닌 다른 3명 중에 가겠네요. 그렇죠. 3명 중에 청구하면. 가는데 저 중에 2명은 압수수색을 담당하고 압수수색, 있어요. 일주일마다 이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명판사는 아닌 다른 판사한테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송 실장님 그 법조 담당할 때 저하고도 여러 번 그렇죠. 인터뷰도 하고 했었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장 전담 판사는 외로운 자리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완전 중요하죠. 그러니까 판사한테는 일상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그 피의자한테는 그리고 변호인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에 줄대는 그 시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외압이라든지 내지는 또 뭐 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끼리 영장 전담 판사들끼리 식사도 하고 또 여기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되면 1년 동안은 아예 외부에서 네. 식사도 안 한다. 법원에 갇힌다 이런 말씀 네, 그렇죠. 많이 법원에 하시더라고요. 갇힌다. 이런 자리인데, 과거에는 이걸 뭐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로 봤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영장전담 판사라는 자리는 외로우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인권이라든지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같은 판사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밤늦게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고심을 하는 거다.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